상하이 수저우강을 뒤덮어버린 괴생명체가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며칠 만에 수면을 뒤덮은 이것은 엄청난 번식력을 자랑해 하루 동안 건져 올린 무게만 해도 515톤에 달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골칫덩어리로 불리는 이것.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은 길을 펴지 못한다고 합니다. 수면을 뒤덮은 초록 생명체를 중장비를 이용해 걷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평소보다 50%나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해 매일 작업하지만 며칠만 지나도 원상복구 되어버리는 통에 중국 정부마저 머리를 감싸질 정도였죠. 딱히 쓸데도 없는 골치 아픈 외래식물. 그러나 생명력만큼은 끈질긴 이것은 악마의 잡초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며 세계 10대 잡초 중 하나로 손꼽힌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불애옥잠입니다. 불애옥잠은 다년생 수초로 한국에서도 저수지나 연못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생식물입니다. 물 위에 뜬 초록 잎사귀 사이로 연보라색의 예쁜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관상용으로도 좋아 정원 연못에 일부러 넣어두기도 하죠. 투박한 이름을 갖고 있어 한국 자생식물 같지만 불애옥잠은 열대나 아열대 아메리카 지역이 원산지인 귀화 식물입니다. 공 모양으로 부풀어 있는 잎자루 안에 공기가 들어있어서 물에 쉽게 뜨는데 잎자루의 모양이 물고기의 불애를 닮아서 불애옥잠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아래쪽에는 수염 뿌리처럼 생긴 잔뿌리들이 많이 나 있는데요.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고 몸체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수생식물 불애옥잠이 중국, 태국, 미국을 비롯해 원산지인 남미에서조차 골칫거리라는 사실이 의아하게 느껴지는데요. 불애옥잠은 원래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지역에서만 서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워낙 성장 속도가 빠른 데다 번식력까지 좋아 기후 조건이 맞는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죠. 불애옥잠의 생존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기후. 기후 조건만 맞으면 순식간에 번져 생태계를 장악해버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불애옥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자라나는 식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2주 만에 개체수의 2배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번식 과정에서 나오는 씨앗의 저항력이 높아 최대 30년까지 생존하며 언제 어디서든 조건만 맞으면 싹을 틔운다고 하죠. 문제는 불애옥잠이 호수나 강 일대를 점령해버린 경우입니다. 빽빽이 들어선 불애옥잠 때문에 수면 아래에는 햇볕이 하나도 들지 않게 되는데요. 빛이 차단돼 물속 수생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이 전부 죽어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산소와 먹이가 부족해지니 먹이 사슬의 상층에 있는 많은 생물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즉, 불애옥잠 하나 때문에 생명력 넘치던 호수가 죽음의 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불애옥잠 때문에 고깃배가 움직이지 못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불애옥잠이 상수도 시설로 유입되는 파이프나 수력 발전소에 물이 유입되는 곳을 막아버리면서 전기나 수도 공급에도 큰 타격을 입힌 적도 있었죠. 그러나 호수가 오염될까봐 제초제도 뿌릴 수 없을 뿐더러 물 위에 떠다니기 때문에 홍수나 폭우에도 거뜬하게 버틴다고 합니다. 남미에서는 2m까지 자란 괴물 불애옥잠까지 발견된다고 하고요. 전 세계에서 세 번째자 아프리카에서 최대 규모인 빅토리아 호수는 불애옥잠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된 대표적인 곳으로 손꼽힙니다. 원래 아프리카에 없던 불애옥잠을 관상용으로 들여온 것이었는데요. 천적이 없는 데다 기후도 잘 맞아 손쓸 새 없이 번져버린 것이죠. 거기에 남일과 기후 변화 등이 맞물려 빅토리아 호수에서 서식하던 고유종의 4분의 3이 멸종 위기에 처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2005년 36,000여 톤에 달하던 어획량은 10년 만에 1만 7천여 톤으로 급감했고요. 그래서인지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들은 연못이나 호수에 동동 떠있는 불애옥잠을 발견하면 즐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악명 높은 불애옥잠을 관상용으로 키운다는 말에 그들은 이처럼 무서운 불애옥잠을 일부러 키운다니 한국인들은 겁이 없는 거냐는 의문까지 표한다고 하죠. 외국인들의 말에 우리 한국인들은 벙찐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애옥잠이 그토록 무시무시한 식물이라는 것조차 몰랐을 뿐더러 정화 능력이 대단한 이로운 식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불애옥잠의 정화 능력은 여러 실험을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불애옥잠은 다른 고등식물과 달리 뿌리를 물속에 늘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토양이 필요 없으며 이들을 필요로 하는 영양성분이 바로 물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인 질소, 인, 칼륨 등이기 때문이죠. 즉, 불애옥잠이 물을 정화하는 필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헥타르 면적분의 불애옥잠은 1년에 500여 명의 사람이 내다 버리는 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으며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여과기보다도 성능이 우수하다고 하는데요. 불애옥잠은 물속의 각종 유독성분, 농약성분, 중금속 등도 흡수해버리는 고성능 여과기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낸다고 합니다. 일찍이 불애옥잠의 효능을 알아챈 한국인들은 광양제철소에서 나오는 폐수를 불애옥잠이 있는 수로를 거치게 만들어 물을 정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 불애옥잠이 중금속을 흡수해 산업폐수를 정화하는 데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악마의 잡초로 불리던 불애옥잠이 한국인에 의해 재발견된 순간이었죠. 한국인 특유의 부지런함과 지혜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선진국에서도 악마의 잡초라고 부르던 것을 멈추고 불애옥잠의 활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수질 정화 능력이 뛰어난 불애옥잠을 우리나라에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열대 지역이 원산지인 불애옥잠이 한국의 겨울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매서운 추위 때문에 아마존에서는 다년생인 불애옥잠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살이 식물로 변해버린 것이죠. 불애옥잠의 가장 큰 문제점인 무시무시한 번식력을 통제할 수 있지만 반대로 폐수 정화를 위해 사용할 경우 매년 새로운 불애옥잠을 넣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또한 제 기능을 다한 불애옥잠을 일일이 사람이 걷어내줘야 한다는 단점도 있고요. 한국의 연구원들은 이런 부분만 개선한다면 불애옥잠을 사시사철 정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잡초라는 명칭에는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게 깃들어 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것, 해로운 것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한국인은 불애옥잠은 물론이고 해로운 것으로만 여겨지던 잡초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수생 잡초인 갈대와 불애옥잠, 부들, 생이가래, 꽃창포 등은 한국에서 인공 습지와 호수 등에서 수질 개선과 정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화호 상류에 갈대 습지가 조성된 것도 흘러들어오는 오염 하천수를 정화하기 위해서였죠. 가을이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억새와 부들에서는 에탄올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농촌진흥청은 바이오 에탄올 생산에 적합한 억새 품종 개발까지 완료해 재배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오르는 강아지풀 또한 우리 조상들은 흉년에 구황식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항염 작용이 있어 상처에 바르는 연고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꿀풀, 개구리밥, 한련초, 사철쑥, 익모초, 질경이 등은 한약재로 쓰인다고 하니 마냥 보잘것없이 보이는 잡초도 나름대로 쓸모가 있음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악마의 잡초마저 쓸모있는 약초로 만들어버리는 한국인들의 지혜에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Hier een Koreaanse exhibitie is en dat vind ik wel leuk en ik vind het mooi dat ik uitgenodigd ben om ook hier rond te lopen vanmiddag. 한국 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네덜란드 곳곳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레유와르던에 있는 프린세스 호프 국립도자박물관에서 마침 반가운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쓴 거스 히딩크 감독이었죠. 그의 발걸음을 따라 전시장으로 향하니 의외의 풍경이 우리를 반깁니다. 네덜란드 국립도자박물관에서 한국을 주제로 한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을 떠난 지 오래인 거스 히딩크 감독이지만 여전히 한국 문화를 사랑하며 관심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과 연이 없는 네덜란드인마저 푹 빠진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에 한국의 전통 공예인 오칠을 더한 것으로 특유의 색이 인상적인 이 작품은 젊은 예술가 윤석현의 작품입니다. 프린세스 호프 국립도자박물관의 큐레이터가 미술학교 졸업 전시회에서 그의 작품을 보고 한눈에 반해 이번 전시에 초청한 것이라고 합니다. 윤석현의 작품을 감상한 네덜란드인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오묘한 색감에 감탄했는데요. 한국의 오칠 역사가 1000년이 넘는다는 설명을 듣고 한 번 더 놀랍니다.
오래전에 개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오칠의 색이 현대적이었기 때문이죠. 특히 오칠이 가진 친환경적인 기능에 놀라며 호기심을 보였는데요. 일본의 영어 이름 재팬을 소문자 재팬으로 쓰면 오칠을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일본이 일찍부터 서양에 수많은 오칠 공예품을 수출한 탓에 오칠을 뜻하는 대명사가 재팬으로 굳어진 건데요. 여기에는 아픈 우리의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오칠 기술을 전수한 것이 한국이기 때문이죠. 전 세계에서 오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우선 1500년 전의 고구려 벽화, 고구려나 백제의 고분, 경주의 천마총 등에서 출토된 오칠 제품만 봐도 한민족의 수준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몽골군이 침입했을 때 우리 조상들은 팔만 대장경을 오칠한 경함에 넣어 땅속에 숨겼고 그 덕분에 썩지 않고 보존됐다는 일화 역시 우리 조상들이 오칠에 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 최고 품질의 오칠 산지로서 온나무의 재배와 육성, 정제 기술 등에서 남다른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오칠은 생오칠에서 세계 최고의 품질로 평가받고 있죠. 오칠과 나전을 활용한 공예 작품의 완성도 또한 자연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했다는 평가와 함께 중국, 일본 대비 우월하다 여겨졌습니다. 백제와 통일 신라를 거쳐 고려와 조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오칠 기술과 나전의 예술성은 최고의 품격을 드러냈죠.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오칠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끌려가 그 명맥이 끊겼으며 나전 또한 외색이 더해져 쇠퇴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고 생동감이 넘치던 우리의 전통 나전 디자인은 일본의 강요로 지나치게 도안적이며 기교적인 색이 더해졌으며 소수의 명작을 만드는데 집중하던 나전 명인들도 많은 양의 상품을 양산하는 데 이용되는 등 폐해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은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예술작품인 나전을 일본 취향으로 상품화시키기 위해 주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칠 공예의 대명사인 일본에서 세계 최대의 오칠 공예품 미술관의 문을 연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있습니다. 이와테현 모리오카시의 1,000점 규모의 칠공예 작품을 전시한 오칠 미술관을 만든 전용복 씨인데요. 그는 일본 전역에 칠장이를 무릎 꿇게 만든 놀라운 인력의 소유자입니다. 일본의 국보급 연회장인 메구로 가조엔 복원 과정에 얽힌 그의 일화는 영화보다 더 극적입니다. 메구로 가조엔은 1932년 사업가인 니키조가 건축한 곳으로 오칠과 나전 기법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작품은 무려 5천여 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 기법과 형태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인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이 건물의 작품 대부분이 일본인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끌려온 조선 장인들에 의해 태어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남다른 위용을 자랑하는 천마도만 하더라도 말의 근육을 전복 껍데기의 질감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한국에만 있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을 본 순간 전용복 씨는 나라 잃은 서름과 울분을 자기에 꾹꾹 새겨 넣었을 조선시대 장인들이 떠올라 눈물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 순간 굳은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일본 오칠의 보고 메구로 가조엔을 자기 손으로 완벽하게 복원해 오늘날까지도 우리 한민족의 솜씨가 일본인보다 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고요. 그는 결국 쟁쟁한 실력을 갖춘 3,000명의 일본 토박이 장인들을 물리치고 메구로 가조엔의 복원 및 창작품 제작을 총괄하게 됩니다. 작업을 위해 전용복 씨와 함께 일본으로 향한 한국 오칠 장인들은 대한민국 예린칠 연구소라는 간판을 걸고 3년간 10톤이나 되는 옷을 사용할 만큼 방대한 작업에 몰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한풀이를 한다는 마음으로 작업에 매진했다는 전용복 씨의 작품은 실로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일본 장인들이 도저히 복원할 수 없다며 손을 내저었던 천상선녀도가 그의 손에서 멋지게 다시 태어났으며 2층 대회의장 입구에 놓인 사계 산수화는 엄청난 대작으로
보는 사람을 압도할 정도로 멋진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까만 칠 바탕에 낮과 밤의 차이, 계절의 변화 등을 은은한 나전으로 표현해낸 전용복 씨의 인생 역작이죠. 그리고 그의 창작품에는 전용복이라는 이름 3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1991년 마침내 다시 문을 연 맥으로 가조연의 오픈식에는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이곳에서 피와 땀을 흘렸을 조선 장인들의 넋이 조금이라도 달래졌을까요? 한편 일본의 오칠 기술이 최고라며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인들은 전용복 씨의 솜씨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 그를 붙잡기 위해 온갖 수를 다 썼습니다. 전용복 씨의 비자 취득을 위해 일본 외무성에 비자 신청 이유서까지 직접 작성해서 냈을 뿐더러 최초의 500여 점이었던 의뢰 작품 수를 5,000점에 이르는 작품 복원과 창작품 의뢰로 확대했죠. 그의 작품은 일본 교과서에까지 실렸으며 일본 정부는 전용복 씨에게 귀화 요청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겠다며 일본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전용복 씨는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한국의 칠장이라는 자부심으로 살고 싶기 때문이었죠. 그가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사건은 또 있습니다. 하나에 8억 4천만 원인 손목시계가 있다고 하면 믿어지세요? 비싼 시계에 을에 사용되는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보석이 하나 보이지 않는데도요. 바로 전용복 씨가 만든 57 시계였습니다. 세이코 시계 회사의 의뢰로 만든 57 시계는 나오자마자 매진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경매에 나온 것이 단 한 번뿐일 정도로 희귀하다고 합니다. 제대로 칠하기만 한다면 1만 년이 간다는 57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은 작품인 것이죠. 2010년경 전용복 씨는 일본에서의 온갖 명성과 부귀 영화를 뒤로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57 예술을 계승할 후계자를 양성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코멘트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57은 우리 선조들이 남긴 혼의 정수이자 영원 불멸의 유산입니다. 일본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도 나는 조선의 57장이라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는 한반도의 57 문화를 되살리는데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해외 인기 유튜버가 전 세계 여러 목공 기술을 익히고 활용해봤지만 한국의 전통 목수들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한국 전통의 이것을 만들어 미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요. 저 멀리 해외까지 건너간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 오랜 시간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덕분에 집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집은 단순히 거주하는 곳이나 투자의 수단만이 아닌 개인의 삶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공간이 되었죠. 이렇다 보니 기존의 주거 공간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요소들이 동서양할 것 없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게 왜 여기 있어? 라고 물을 정도로 의외의 건축물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해외 유명 목공 유튜버 미스터 치케이디가 한국 전통의 대청마루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일본, 영국, 미국 등 다양한 나라의 목공 기술을 활용해 집을 짓고 가구도 만드는 그는 해당 영상에서 대청마루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의 전통 목수들은 뛰어난 기술과 나무에 대한 이해를 한옥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대청마루에 담아냈다. 한국 목수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시공 방식을 활용하는데 놀랍게도 못도 접착제도 필요 없다라고요. 한국 전통 목수들의 방식에 깊이 감동한 미스터 치케이디는 숲속에 도구를 가져다 놓고 대청마루가 있는 정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나무를 손질하는 것부터 양쪽 귀틀에 홈을 파서 각각의 마루장을 끼워 넣는 것까지 정말 한국 전통 방법 그대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만들고 있는 대청마루는 바로 우리나라 한옥에서만 볼 수 있는 우물마루입니다. 마루 피틀의 세로 방향에 짧은 널을 깔고
가로 방향에 긴 너를 깔아 우물 정자 모양으로 짜는 방식이죠. 원래 마루가 고온다습한 남방 지역에서 습기를 피하고자 바닥을 지면에서 높게 설치하던 것에서 유래한 만큼 우물마루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틀어짐이나 수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나무가 말라 마루 청판 사이가 벌어지면 마루를 다 뜯지 않고 수선한 부분에만 새로운 나무 널판을 끼워 넣으면 되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이고요. 반대로 일본이나 중국의 전통 가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마루는 폭이 좁고 긴 마룻너를 깔아 만든 마루로 우물 마루에 비해 정교함과 효율성이 떨어지죠. 이 과정을 지켜보던 수많은 미국인들이 레딧에 댓글로 의견을 달았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이 못이나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한국 전통 마루의 시공 방식에 놀라움을 표하며 내구성의 의문을 표했는데요. 나무가 온도나 습도에 따라 수축하고 팽창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죠. 나무로 만든 마루가 온도차나 습기에 의한 팽창을 어떻게 견딜까? 저런 단단한 물림은 나중에 쪼개짐의 원인이 될 것 같아. 저 사람이 쓴 나무가 엄청나게 특이한 종이 아닐까? 아니면 모든 작업이 끝나고 특수한 밀폐제를 쓰나? 와 같은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실제로 목재의 팽창력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를 만들 때 나무 쐐기를 돌에 넣어 석재를 쪼갰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이와 같은 나무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을 우물마루 시공법에 아낌없이 녹여냈죠. 우리 조상들은 팽창과 수축에 의한 나무의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목재를 얇게 깎아내거나 못질을 하는 대신 장선을 따라낸 홈을 통해 맞물리게 했으며 일부러 작은 틈을 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환경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목재를 가능한 크고 넓게 사용했고요. 또한 한국의 사계절이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나무의 수축과 팽창을 고려해 목재 건물에 금속이 배제되었으며 이렇게 만든 대청마루는 100년 이상 유지될 것이라는 한국인의 댓글도 달렸는데요. 실제로 우물마루를 시공해본 경험이 있는 듯한 다른 한국인은 한국에서는 몇 개월 후에 수축을 보완하기 위해 목재를 사용해 틈을 메우며 영상에서 사용된 나무는 한국 소나무와 유사해 보인다.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가 전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 걱정되지만 먼 해외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도전을 해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는 감상과 조언을 덧붙였죠. 이처럼 대청마루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는 답변이 달리자 그제서야 미국인들은 의심을 지우고 감탄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종류의 마술인 거지? 이케아에 이 영상을 보여주면 안 됨. 만약 이케아가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이렇게 생겼겠지? 이거 정말 대단한데 나중에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 와 같은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또한 한옥을 직접 경험해본 외국인들은 한국의 대청마루와 온돌에 대한 기억을 자랑스러운 듯 공유했는데요. 한국에 간다면 한옥에서 꼭 하룻밤 보내길 추천해. 서양 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거든. 서울에 있는 한옥 마을에서는 여름마다 대청마루에서 낮잠 자는 체험을 하거든. 한국 여행 갔을 때 호기심에 해봤는데 진짜 신세계였어. 한국 전통 음료를 마시기도 하고 대나무로 만든 걸 끌어안고 차가운 마루에 누워서 잘 수도 있는데 너무 좋았어. 처럼 실제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겨울이 오면 북한 마룻바닥처럼 느껴질걸? 이라고 조소하는 댓글에는 천만의 말씀, 한국인들은 온돌이라고 하는 난방 시스템이 있어. 집안을 바닥부터 데우는 시스템이지. 바닥부터 따뜻해지기 때문에 추운 겨울마다 환상적인 바닥 뒹굴기를 할 수 있지. 한국의 전통 바닥 시공법에는 난방 시스템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와 열기를 통해 방을 데우는 거야. 한국의 추운 겨울날에 온돌은 정말 천국처럼 느껴지지. 따끈한 나무 바닥에 누워서 굴러다니다가 한숨 자는 것만큼 좋은 건 없어처럼 한 수 가르쳐주는 외국인들도 있었고요. 한옥에 숨겨진 우리 선조의 지혜. 알면 알수록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전통 가옥이라는 찬사가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옥은 기후와 햇빛, 사람의 마음마저 사려 깊게 고려해 지어진 집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에는 난방과 냉방 모두 뛰어난 집이 필요했습니다. 고민 끝에 만들어진 구조물이 여름에는 시원한 대청마루고 겨울은 뜨끈뜨끈한 구들과 아랫목이었죠. 에어컨과 선풍기가 없던 시절에도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건 한옥이 바람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구조였기 때문이었는데요. 방과 방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이자 바람의 길목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청마루입니다. 대청마루는 한국의 전통 가옥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곳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대청마루가 식구들이 모이는 곳이자 집안을 지키는 성주신이 머문다고 믿는 신성한 공간이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날씨가 더워지면 안방에서 하던 식사를 대청마루에서 하기도 했고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지면에서 살짝 떨어진 마루의 나무 틈 사이로 찬 기운이 올라오고 방의 뒷문을 열어두기만 해도 뒷마당에 찬바람이 대청마루로 밀려와 땀을 식힐 수 있었으니까요. 또한 대청마루의 높은 지붕은 찬 기운은 아래로, 뜨거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대류 현상을 촉발하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자연을 통제하거나 거스르는 것이 아닌 수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는 지혜를 발휘해 자연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하는 구들은 또 어떨까요? 아궁이에 불을 떼면 그 열이 방으로 전해지도록 설계한 전통 온돌 방식은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우리 선조들의 놀라운 지혜가 수천 년이 지나도 이어져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 멀리 해외까지 퍼져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뿌듯합니다.